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좋은 질문들이에요. 지금 질문들의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옛날 거 잊어먹은 것도 있고, 일단 질문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스톱 해놓고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스톱. 자, 문제 푸셨죠? 그러면 요거부터 하나 설명을 좀 해보죠. 일단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1번 지문이죠. 일단 지금까지 했던 우리들 방식으로 치면 끝에 봐니까 이게 더덜이잖아요. 더덜. 그러니까 가운데를 봐야죠. 가운데를 봤더니 탔구만. 그럼 더 먹어야 돼? 덜 먹어야 돼? 덜 먹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더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들어온다는 건 기본 원리를 좀 잊은 듯해요. 그래서 요약집 33페이지에 이 지문에 대한 근로된 해설이 있어요. 요약집 33페이지. 이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앞으로는 질문에 요약집에 있는 내용 딱 찾아서 내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제목이 탄력성을 주고 가격 변화의 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 그림을 봐요. 위에 읽기 전에 요 그림을 먼저 봐요. 지금 최초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있죠. 요 수요 곡선이 지금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S2처럼 급경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S1처럼 완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만한 공급곡선과 급한 공급곡선 중에 어떤 경우에 가격이 더 많이 변하니 이런 거죠. 그러면 암기 코드는 항상 가격이라는 건 위아래로 따지잖아요. 위아래. 그러니까 가파르면 위아래의 변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가파르면. 그리고 완만하면 위아래 가격 변화가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가파르면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비탄력. 그러니까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완만하면 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탄력적인 애를 만나면 가격의 변화는 덜 되는 거예요. 덜 변하는 거고 가파른 애를 만나면 가격의 변화는 더 변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건 비탄력적이건, 즉 공급 곡선이 탄력 완만하게 되어 있건 비탄력 가파르게 되어 있건 상관없어요.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완만하니까 가격은 덜 변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은 더 변합니다. 요 논점인 거죠. 요 논점.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는 고기가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이렇게 해결하자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에요. 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죠.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 근데 요 최대라는 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공급량을 측정할 때는 너가 맥시멈 얼마까지 공급할 것이니 최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의문을 두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자,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랑 구분해 줘야죠. 그래서 요약지 26페이지를 보면 또 이거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다 생산량의 변화예요. 생산량. 근데 생산량이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원인에 따라. 즉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생산량이 바뀌었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바뀌면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면 공급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 모형에 의하면 곡선의 이동이 없어요. 곡선의 이동. 즉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가격이 P0가 가격이 1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00원일 때 너 몇 개 사고자 하니? A점.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2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니? 요 B. 요 공급곡선 자체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바뀌는데 이 공급량의 변화는 요 곡선을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자,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공급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곡선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요 표현이 나와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요 표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공급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냐 또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이냐, 요걸 구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요. 우리가 저기 1장에서 총론을 할 때 공급은 물리적 공급도 있고 용도적 공급도 있죠. 물리적 공급이란 지표량을 의미하고, 그 다음 용도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이죠. 그리고 암기 코드가 지표량의 공급을 의미하는 물리적 공급은 인간이 공급을 늘릴 수 없죠. 인간이 공급할 수 없지만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요약집 25페이지에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죠. 이게 용도적 공급이죠. 그럼 한번 읽어보죠. 자,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의 지표 면적을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토지의 지표 면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표 면적. 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표 면적이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표 면적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측면의 공급곡선 항상 수직선의 형태죠. 이 수직선의 공급곡선의 의미는 가격이 1억이 되든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든 지표량의 변화는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딱 여기서 고정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게 지표 면적이죠. 지표 면적의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하면 용도전환을 의미해요. 용도전환. 그래서 그냥 저희들 강사들이 경제적 공급을 그냥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 이렇게 부르죠. 자,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항상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런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공급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지문 다시 한번 보자고요.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이 아니라 불변이죠.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지표량은 토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라는 거죠. 자, 이것부터 볼까요? 공급이, 요렇게 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죠. 빵이죠, 빵.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공급량은 가격의 변화에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이걸 물어봐요. 공급의 탄력성은 항상 생산의 유불리로 따지죠.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탄력, 생산에 불리한 상황이 오면 비탄력인 거죠. 근데 시험은 대부분 요 비탄력적이 잘 나옵니다. 비탄력적이.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제가 강의를 요걸로 하죠.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생산에 유리니까 탄력으로 되죠. 그 다음에 측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럼 항상 공급량은 많이 변하는 탄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생산에 대단히 불리하죠. 물건 하나 만드는데 막 5년씩 걸립니다. 그럼 공급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적은 거죠. 비탄력.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아이고, 생산의 분리, 비탄력. 건축의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생산의 분리, 비탄력.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도 기출 문제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인데, 자, 스탑 해놓고 풀어보세요. 스탑 해놓고. 자, 풀었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틀린 거 찾으라는 거야.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입니다. 실물 자산의 특성,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소모되지 않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좋은 편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일장에서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 사업에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의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뭔가 부담할 때 내가 번 총수익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세금의 총수익에서 당신이 쓴 비용을 뺀 나머지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순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처럼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비용으로 공제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요약집 69페이지에 영업소득세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두 문자로 이렇게 암기했죠. 순대. 순대는 둘이 합쳐야 순대가 되니까 플러스. 그리고 순대 이상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 두 개는 뺀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 두 개는 뺍니다. 요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공제받는 거죠. 그래서 강의 중에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에다 세율.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영업소득세인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죠. 순영업소득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리고 세율이 10%라고 해보자고요. 10%. 그러면 다른 게 아무것도 고려할 사항이 없다면 세금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부가 야, 너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걸 공제해 줄게. 그러면 만약에 이자 비용이 뭐 100만원 있고요. 감가상각비로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비용으로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즉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800만원의 10%, 80만원을 내는 거죠. 80만원을.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건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표현을 아주 그냥 어렵게 해놨어요. 이 표현이. 그러면 레버리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력을 살려보죠. 자, 지렛대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죠. 요약집 61페이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타인 자본. 근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게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 문구예요. 저당권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은행의 대출을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대출 제도가 있죠. 전세 제도. 전세 제도는 나중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임차인에게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돌려줄 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 이자가 없는 대출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죠. 아무튼 전세금을 활용하는 것도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 자금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주택 구입과 관련된 관행 중에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지문? 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항상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물가가 막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야, 그러면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되니?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고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대표적으로 금으로 바꾼다든지 부동산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장점도 있어요. 내가 금으로 바꿔놨어요. 내가 1억 원을 금으로 바꿔놨어. 그러면 금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금값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일거쌍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무조건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금 대신 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동산과 금의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또 큰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이다. 즉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는 건 물가가 3% 오른다면 부동산도 연동돼서 한 3% 정도 오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바로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놔야죠. 이득이니까. 옳은 질문. 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죠. 이게 틀린 질문이죠. 이게. 자, 부동산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사고 팔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죠. 이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고,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실수해놨어. 여기 뭔가 체크가 되어 있네. 아유, 지금. 자, 일단 스탑 해놓고 얼른 푸셔. 자, 됐습니까? 하나씩 보자고요. 자,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일단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항상 두 가지죠.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부족한 재화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 또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 가장 유효한 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요 문구를 이해했다면 대단히 그렇죠. 지식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요놈 왜 나왔냐 그렇겠죠. 자, 보세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 그러니까 대가를 만들어내는 요인. 그러면 첫 번째가 효용,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잖아요. 유효수요. 즉 부동산에 우리는 왜 부동산을 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면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니까.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공짜로 주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소성이 만들어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부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희소성이 지가라든지 지대라는 대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일단 옳은 지문이에요. 개별성이 나왔으니까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키겠죠. 그 다음에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약하죠.
뒤에 뭔 말인지 딱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부동성과 관련된 아주 자주 나오는 연결 코드가 있죠. 지역이죠. 지역. 자,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은 지역적인 시장이 되고, 지역적인 시장에 의해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역정부잖아요. 지역정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지역적인 시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동산 조세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더라. 딱히 저도 강사 입장에서 매끄러운 연결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좀 아리까리하면 넘겨보자고요. 다른 지문도 있으니까. 자, 요놈이 이제 어렵죠.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주에 정말 57,000여 번은 제가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했니? 자, 요거예요. 한번 봐요. 가치 정의.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뭔가요? 요놈이잖아요. 요놈.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을 통해 추계합니다. 그래서 가치 정의는 뭐랑 관계가 되어 있나요? 항상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정이죠. 장래 이익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이유는 장래에도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치 정의에 기반된 방식이 있어요. 가치 정의에 기반된 방식.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장래에 기대되는 요 기대이익이 바로 요 수익일 거고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이게 환원이니까 가치 정의의 정의를 기초로 만들어진 게 수익 환원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환원법도 영속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수익 환원법도. 자, 그리고 수익 환원법의 정의를 밑에 봐요. 수익 환원법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지금 가치를 추계하잖아요. 그럼 왜 장래나 미래 현금 흐름으로 가치를 추계하니? 살아있은 게 장래에도 미래에도. 그러니까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우리에게 낯섭니까? 요놈이죠. 직접 환원법이 익숙치 않은 거죠. 우리 직접 환원법은 뭡니까? 자, 우리 수익 환원법은 두 가지 방식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정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보면 수익 환원법은 다시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놈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우리 학자들은 직접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직접 환원법도 수익 환원법이니까 영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럼 하나만 더. 자, 장래라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 원칙 중에서는 뭐가 또 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래를 예측해야만 합니다. 예측의 원칙이 또 올라야죠. 자,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이의 이용 전환을, 아이고 말이 꼬이네.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용도적 공급이 나왔어.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좀 전에도 했어요. 지표량을 뜻하는 물리적 공급은 항상 불가능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자, 이건 요약집 14페이지에 있는 부증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리적 절대량,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은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스탑. 자, 풀어보셨어요?
풀어보셨어?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을 때 요놈이 보여야 됩니다. 전체 수입. 전체 수입이 딱 보이면 우리 탄력성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죠. 매출액 또는 임대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격 전략. 항상 어떻게 매출 또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암기 코드가 이거잖아요. 소비자가 탄력적 똑똑하면 가격 하락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가격 상승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늘립니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령이 이거예요. 탄력적일 때 가격 하락, 비탄력, 안 똑똑할 때 가격 상승. 이 궁합에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잖아요. 자, 1보다 작습니다. 비탄력이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죠. 그런데 뒤에 임대료가 올랐다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잖아요. 탄력성과 가격 전략이. 그러면 무조건 수익은 늘어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자, 가격을 임대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료나 가격이나 대가니까.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아이고, 1번이 어디 갔어?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2번 지문은 2번 지문은 나중에 해놨네요. 3번 지문을 먼저 보죠.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요놈이잖아요. 요놈. 제가 하나 그서놨죠. 요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릅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수준을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탄력성은 항상 퍼센트를 통해서 그 변화율을 측죠. 그래서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 상승. 그런데 만약에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10%면 10원 상승했잖아요. 그럼 소비자에게 영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1억일 때 가격이 10% 오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는 반응은 크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이 말은 가격이 100원일 때 소비량의 변화라 가격이 1억일 때 10% 변한 소비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탄력적이겠어요? 그렇죠. 1억 원일 때 10% 가격 상승을 하면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측정했을 때 보다 탄력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탄력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수요를 줬고 전부 다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그러면 항상 한번 감안해 볼까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체제의 유무로 찾죠. 그 중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항상 탄력적이죠. 그러면 대체제는 언제 많아지니? 그럼 암기해 줘야 돼요. 부동산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또 어떤 게 있어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또 대체제가 많으니까 탄력적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보다 대체제는 늘어나면서 탄력적인 거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왜 대체제가 늘어납니까? 박지를 들어서 박지는 여기서도 놀고, 박지 같은 놈 하면 포유류에서도 놀고 조류에서도 놉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용도의 역할을 다 하니까 대체제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하거나 시장을 세분할수록 왜 대체제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시장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4개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 시장을 세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4개니까 대체제도 4개가 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언제 대체제가 많니?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로 치면 주거용 부동산에서 또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자, 질문 볼까요?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이겠죠. 틀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인 것이죠. 비탄력 틀렸고.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대체재가 늘어나면서 가격 탄력성 커져야죠. 작아진다고 하면 틀리겠죠. 그러면 지문이 옳은 게 뭐죠? 요놈인가요? 요놈? 그러니까 이 지문은 기출 지문인데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자, 이건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 거예요. 3번 지문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죠. 즉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전체 수익은 늘어야 돼. 너 틀렸어? 이렇게 하고. 자, 대체재가 있다면 탄력이 돼야죠. 너 틀렸어. 자, 항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야죠. 너 틀렸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 어려운 지문이었다. 어려운 문제였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 문제도 기출 문제예요. 자, 스탑 해놓고 빨리 풀어보세요. 자, 풀었습니까?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이거 틀린 지문인데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문부터 먼저 보자고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의 균형가, 터덜 문제네요. 안 탔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이 이런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보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급경사예요. 이번에는 급경사.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더 크게 변하는 거죠. 더 크게. 옳은 지문. 자, 여기는 공급의 탄력적이네요.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자,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의 유불리로 따지잖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었어요. 그럼 생산의 분리, 그러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네요. 동시에. 자,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요새 모의고사에 제가 요 지문 내면 아주 쥐약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봐요. 동시에 바뀌는 애는 항상 요령이 뭐라 그랬죠? 거래량부터 살피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요.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늘고, 요게 바로 거래량을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거래량은 1000% 증가합니다. 됐어요. 여기 맞았어.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증가는 가격은 올리지만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떨치니까 요 상태대로는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니? 그러면 자, 같이 변하더라도 수요의 변화가 크게 변하면 시장은 크게 변한 쪽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크면 수요의 증가를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으면 공급의 변화를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격이 상승할지 가격이 하락할지 그 여부는 수요가 많이 변하는 것인지 공급이 많이 변할 것인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 즉 수요의 증가가 크게 변했는지 공급의 증가가 크게 변했는지 그거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 여부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 자, 5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 얘는 단순히 수요량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자,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수요가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죠. 항상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 변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사전적 또는 계획적 수량인 것이죠. 요약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심 있는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함께 뭘 갖추고 있는 수요예요.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의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의 수량만이 우리는 유효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 2, 3, 4, 5번이 옳은 지문 같으니까 1번이 틀렸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듣고 흘려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 부과에 대한 경제적 순손실은 국가 전체의 순손실이에요. 국가 전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니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니, 요걸 물어보자. 상대적인 부담. 그러면 정답은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순손실은 국가 전체의 순손실이니까 소비자 생산자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요,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국가는 뭔가를 가져가죠. 세금이라는 돈을. 그러면 국가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근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손실을 봅니까? 돈을 세금을 통해서 지출해 나가니까 결국 소비량이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나가니까 소비량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뭔가 세금이 부과돼요. 그럼 돈이 주니까 공급량이 주는 거예요. 즉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그런데 수요나 공급, 여기는 공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양의 감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적인 순손실은 소비와 생산이 탄력적일 때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자, 여기까지요. 자, 조금 길었을 것 같지만 끝까지 좀 잘 보셨어야 돼. 이번에는 요약집에까지 한 번씩 읽어 드렸으니까.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